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8강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의 재발 현상을 얘기했고 어떤 법칙성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자체의 활동이 아니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인간의 활동.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바로 부동산이랑 인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활동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의 관리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성격을 좀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나? 자, 부동산 활동은 첫 번째 과학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성. 자, 이건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성. 실무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학성은 부동산 활동을 체계화하고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식을 체계해서 학계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뭐 도시의 내부 구조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세계 주기 현상, 그리고 스프롤 현상, 직주 분리 현상, 지가 구배 현상, 이러한 현상들은 다 과학성에 입각한 것입니다. 체계화해서. 두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기술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습득한 기술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기술성은 부동산 활동의 실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거에서. 실무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도 부동산 활동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생각을 한다면 이 기술성이 매우 중요하죠. 고객을 상대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점검하는 기술, 권리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감정 평가하는 기술, 이 모든 실무적인 기술을 공인중개사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부동산학개론과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이 과목들이 다 이 기술성과 과학성을 담보로 한 과목들입니다. 자, 이러한 수단가치, 경험을 토대로 한 기술과 이론과 학문을 겸비한 이 과학성이 동시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동산 활동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자, 이 과학성과 기술성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익. 자, 부동산 활동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사적인 이익이라고 합니다. 공과 사 할 때 사. 그러면 사익성만 있냐? 그건 아니죠. 사익성을 추구하면서 토지의 공개념과 같이 동시에 또 공익성도 추구를 합니다. 공익성. 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익성과 공익성.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윤리성도 추가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지역의 혐오시설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관공서의 허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익성, 공익성, 윤리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성격의 세 번째는 어떤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정보성, 어디가 가격이 낮게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정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눈으로 봐야겠죠. 확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지적도, 토지대장,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 가서 현장에 임해서 하는 활동을 바로 임장성이라고 합니다. 임장성. 임한다 장소에. 임장성. 자,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장성. 임장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가서 직접 보는 거.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성격은 워낙 거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지 아파트를 처음 장만을 한다고 치면 그 아파트 장만하는 돈이 물론 대출도 받기도 하지만 조그만 돈이 아니다. 보통 1억, 많으면 10억까지도 하는데 자기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가지고 장기적으로 배려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지, 최소한 집을 한번 사면 몇 년씩 거주하고 평생도 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성,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성, 인자성, 장기적 배려성 못지않게 또 그 지역이 어떤 활동할 만한 곳인가, 공간 활동성. 자기가 살 집을 정할 때도 이렇게
이거는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성격을 추론해 낸 겁니다. 학자들이. 공장을 건립해도 마찬가지고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직접 한번 가서 봐요. 공장을 짓든 내가 상가 건물 임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죠. 배려하고 그 공간이 정말 활동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전문성은 이 부동산 활동의 전문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이 갈수록 올라가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전문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1차 수준의 전문성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비전문가라고 보면 되고, 수요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택을 매매하는데 그 집을 사고 싶어. 수요자 본인을 얘기한 수요자 본인 또는 비전문가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상가 건물에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수요하는 그 사람 1차적으로 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2차적인 전문가는 2차 수준의 전문성은 부동산 활동을 일상 업무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 종사자. 자, 관련 종사자. 뭐 은행의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 은행에서 컨설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2차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3차 수준의 전문가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했을 때는, 자,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자 하는 게 뭐냐? 부동산 중개하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3차 수준의 전문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감정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누굴까요? 감정평가사들이죠. 감정평가사. 때로는 어떤 책에는 보면 공인중개사를 2차 수준에 넣는 책들도 있는데 아니다, 틀린 겁니다. 3차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냐 하면, 감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 토지가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그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나, 자기들이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 대략 얼마에 나오냐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수치도 계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한 어떤 산실에 의해서 하겠지만, 기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없으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3차 수준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부심을 갖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가 3차 수준의 전문가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감정하는 거에도 무지하게 조예가 깊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부동산 활동의 성격 네 가지는 뭐 과학성에서 따로따로 다 넣는 책들도 있지만, 만화공인중개사인 저로서는 여러분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과학성과 기술성, 사익성, 공익성, 윤리성, 그리고 세 번째 정보성, 임자성, 장기적발성, 공간활동성,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고 마지막에 전문성으로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비전문가 또는 수요자 본인, 2차는 부동산 관련 종사자, 은행에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면 되고, 아니면 뭐 부동산 뭐니 이렇게 해서 뭐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서비스 받는 거 있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2차 수준이에요. 공인중개사가 3차 수준입니다. 왜?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주는 정보가 없으면 그런 부동산 관련 인터넷에서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도 정보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들이 전문가인 척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3차고, 그들은 공인중개사 덕에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뿐 결코 3차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활동과 이제 환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 4가지 중에 과학성과 기술성을 시작으로 해서 전문성까지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활동과 환경입니다. 환경. 부동산 활동과 환경. 자, 어떤 환경이 있나? 이제 알아보면 첫 번째는 자연적 환경이 있겠죠. 자, 자연적 환경. 자연적 환경 그러면 두 번째 건 당연히 또 나오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러듯이 자연적 환경 그러면 두 번째는 인문적 환경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인문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이 나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인문적 환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연적 환경은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자연적 환경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연의 어떤 특질, 그 자체가 가진 특질, 자질이라고 그래요. 자연 자질. 또 하나는 두 번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 예를 들자면 자연 자질이라는 거는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좋은 집이래. 싸게 나왔대. 가서 임장 활동을 해야죠. 부동산 매수인이든 공인중개사든 가서 확인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했는데 아, 싸고 좋은데 비탈길에 있네 이 집이. 아, 애매합니다. 싼 건 맞는데 하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건 자질이에요. 자질. 그 자연적 특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어떤 지표의 상태, 그죠? 그리고 어떤 지형, 아까 방금 말한 어떤 경사가 적거나 안 적거나 이런 지형, 지역이 평탄한지 굴곡이 있는지, 지세, 높은 지역에 있는 땅인지 낮은 지역에 있는 땅인지, 자, 토양, 농지 같은 경우는 토양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때는 또 농지를 매입할 때는. 자, 그리고 기후 중요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 바람,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이런 자연자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지만 자연자질에는 지표, 지형, 지세, 토양, 기후, 바람 이런 것들이 있고 자원이라는 건 자원이에요. 그죠? 가장 큰 자원 석유 생각하면 돼요. 석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자원 그러면 석유를 생각하면 돼. 아,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그 뭐 석유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자연적 환경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인문적 환경에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문적 환경이 중요한 거고 인문적 환경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도적 환경. 자, 법적 제도적 환경을 얘기하고 두 번째 사회적 환경. 사회적. 자, 환경자 써줍니다. 세 번째 제도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세 번째는 경제적 환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술적 환경. 이게 또 많이 들어보던 거네. 어디서? 법경기. 여기 제 앞에 법자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제도적 환경이라고 하면 부동산 개념 우리 처음 배울 때 일강에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 나오는 겁니다. 이론이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하나 독립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을 필두로 해서 부동산 공부까지 다 공부를 하면 그 6과목이 얼기설기 다 연결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도 쉽고 나중에 뭐 하면 뭐 하고 탁탁 나오게 됩니다. 연상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인문적 환경은 네 가지. 법제도적 환경, 제도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그 환경의 내용을 알면 이 특징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이 환경이라고 하는가. 제도적 환경은 그냥 제도예요. 제도. 방금 말한 제도라든가 법률. 딱 규정된 법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법 같은 경우. 세법. 조세법이죠. 조세법. 세법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관련 세법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게 있어요. 지방세법. 그리고 국세에서 국세로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국세와 관련된 건 주로 소득세에서 규정을 합니다. 소득세. 이 소득세에서 규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지방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자, 이렇게 세법은 제도적 환경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러면 사회적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적 환경. 자, 사회적 환경은 그 문화적인 걸 생각하면 돼요. 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지,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지, 이런 패턴을 생각하면 되고, 소비자 단체라든가, 뭐 지역개발, 재개발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거래 관행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런 사회적 환경인 겁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중개를 하면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이 낸다, 매수인이 낸다. 매도인, 매수인 둘 다죠. 양쪽으로 받아야지. 돈 되잖아. 매도인에게서도 받고 매수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해서 이익을 보나요? 매수인이 이익을 보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거니까 매수인이 이익을 보죠. 이 받는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등기료는. 등기세죠. 등록세는 매수인이 내고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양타라고 그래요. 양타. 양쪽에서 받는다 해서. 그리고 공동중개하는 경우에 한쪽은 매도인을 소개하고 한쪽은 매수인을 소개했을 때는 각자 따로따로 받습니다. 이쪽 매도인을 소개하는 사람은 매도인한테 받고 매수인을 소개하는 사람은 매수인에게 받고. 예. 그러니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는. 그런 거래 관행 같은 게 사회적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제적 환경. 경제적 환경 중요하죠. 경제적 환경. 조세 부담 형태. 조세 부담 형태. 자, 이게 조세 부담 형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든가, 취득세를 물린다든가, 어떤 거래세를 올렸을 때, 그 조세 부담을 누가 부담하는 거냐. 가격에 포함돼서 하는지, 아니면은, 가격에 포함 안 되고 따로 세법에 의해서 이 조세를 부담하는지, 이 조세를 부담하는 형태, 매도인이 부담하는지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이런 조세 부담의 형태는 경제적 환경입니다. 뭔가 좀 필이 와야 돼. 아까 말한 이 조세와 관련된 법, 조세 법률은 경제적인 환경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입니다. 법 그러면 제도적 환경이지만 조세 부담 형태는 경제적 환경에 들어갑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세 부담 형태는 제도적 환경에 들어간다. 아주 헷갈리게 딱 좋아. 조세. 이거 꼭 법률 같네. 부담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조세를 규정한 것은 경제적 환경에 들어간다. 아니죠. 그거는 제도에 들어가는 거죠. 규정이니까. 자,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고, 경제적 환경에는 뭐 물가라든가 임금, 경기 변동, 뭐 환율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술적 환경은 과연 내가 인문적이니까 주로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도 물론 토지를 산 같은 건 깎아갖고 평탄하게 만들어 택지로 분양하겠지만, 건물을 생각하면 내가 100층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그 땅의 넓이가 20제곱미터밖에 안 돼. 20제곱미터 어떻게 100층을 줘? 밑에가 넓어야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기술적 환경이라는 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건축공법이 나왔어. 그런 게 다 기술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다 기술적 환경에 들어갑니다. 인문적 환경에는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이 있고,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요 조세 부담 형태인데, 조세 부담 형태는 경제적 환경에 들어가고, 조세 제도, 조세 법률 이런 거는 제도적 환경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부동산 활동의 두 번째 조그만 거, 부동산 활동과 환경에 대한 걸 배웠고, 이번에는 세 번째, 부동산 활동의 분류. 그럼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그만큼 부동산 활동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학계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강론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활동을 쪼갠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부동산 활동의 3. 분류. 자,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첫 번째, 소유 활동. 자, 내가 소유를 해. 주택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소유 활동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거래 활동이 있겠죠? 내가 이 부동산을 거래해. 거래 활동입니다. 그것도. 자, 거래 활동.
소유를 하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기능입니다. 정부나 이런 부동산 정책, 이 부동산 정책론을 또 따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도 되고, 정책 점 찍고 행정활동 이래도 되고, 정책활동해도 되고, 정책활동, 행정활동.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부동산학 감론입니다.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자, 소유 활동은 부동산을 내가 이용할 수 있죠. 수익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자, 내가 직접 쓰면서 관리도 해야 될 거냐. 관리 활동 이용하고 하려고. 아니면 나대지 상태로 있어요. 내가 가진 땅이 나지 상태로 개발을 하고 싶어. 자, 개발 활동. 자, 이건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활동이고, 거래 활동은 이게 가장 다양하죠. 또 거래 활동이거나 부동산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자, 처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 판단 얘기죠. 팔 수도,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돌아가시면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자, 처분. 자,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 네, 감정활동도 부동산 거래 활동에 들어갑니다. 왜? 감정이라는 게 대부분 언제 감정을 하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주택하고 아파트, 뭐 땅, 부속 토지라고 합니다. 부속 토지가 있는데, 내가 은행에서 1억의 저당을 잡아갖고 이 집을 샀는데, 이자를 못 갚았네, 3개월을. 은행에서 계곡장이 날라와요. 이자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기겠다. 그 돈을 또 못 갚았어. 그 계곡. 2차 또 날라와. 진짜 경매 넘깁니다. 못 갚았어. 3차는 안 날라오고, 그 법원에 그냥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을.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압류 조치를 해요. 압류 조치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순간, 이 집은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압류가 됐는데. 누가 사? 그 집을 사봐야 소유권이 딴 사람에게 낙찰이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인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안 돼. 그때는 경매에 붙여주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이거를 감정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감정한다? 혼자 집에서 한다? 주변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열심히 들어온다. 90도 각도로 인사해, 이 사람들. 공인중개사들이 화가 나면 안 가르쳐주면 끝이야. 그러나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부상조 해야죠. 또 공인중개사들도 이 감정평가 가격을 토대로 해서 법원에 그 경매부동산 입찰 대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 감정. 자, 그러면 권리분석 활동도 거래 활동에 들어가죠. 자, 권리분석. 권리분석이 왜 중요하냐? 이건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 자, 2번 전세권도 있어, 이 집에. 3번 가압류. 국가에서 가압류한 게 있어. 세금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내가 낙찰을 대신 받아줘야 되는데, 낙찰을 받을 때 이 권리가 살아있는지 죽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법령 2차 과목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명에 자세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권리 분석 무척 중요하고, 또 부동산 중개활동, 이것도 거래죠.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중개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활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활동. 자, 그 중개활동. 그리고 금융. 집을 사고 팔 때 저당 잡잖아요. 야, 금융. 그리고 부동산 수요 공급. 그리고 부동산 경영. 뭐 부동산 입지 상장. 그리고 부동산의 측량, 등기, 뭐 등록활동. 거래하면서 소유권 인정 등기되고. 합필할 때 측량하고. 합필할 땐 측량 안 해. 분필할 때 측량을 합니다. 부동산 지적법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공시법에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부동산 정책 행정활동은 이 독립된 정책 행정활동입니다. 이건 부동산 정책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는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자면 소유활동, 거래활동, 부동산 정책활동이 있고, 소유활동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용, 관리, 개발하는 것, 거래활동은 소유권을 이주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 처분, 감정평가, 권리분석, 중개, 금융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세 번째로 부동산 정책활동이 있다.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분리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동산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감각. 이건 공인중개사들에게 무지하게 필요한 감각입니다. 부동산 감각. 어떤 감각을 얘기하냐? 부동산과 관련된 감각이겠죠. 부동산 감각. 요 감각이 발달할수록 중개 업무를 잘합니다. 네, 중개 업무를 잘해요. 그리고 경매 같은 거 낙찰받을 때도 토지를 낙찰을 누가 받아달라고 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그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감각적으로 빨리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땅이 유효한 땅인지, 그리고 가격 평가, 감정평가 가격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감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야. 가격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죠. 가격, 감각. 자, 부동산 감각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실무활동 전개할 때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딱 보자마자 하는 거. 자, 먼저 가격이 얼마인지 다 감을 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가격에 대한 자료가 평소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에 대한 감각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 면적 감각,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임대해달라고 중개 의뢰를 받았어. 딱 가봤는데 몇 제곱미터인지 감이 안 와. 뭐 안 되잖아요. 딱 보고, 요즘 평이란 말을 못 쓰는데 대략 몇 평 하고 딱 나와줘야죠. 건물이. 그래야 임대할 때,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사업을 하면 발전 전망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나 면적 감각. 자, 세 번째, 스케일 감각. 스케일은 뭐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를, 토지의 면적이 워낙 넓어. 이제 저기 경매에서 낙찰받아줄 토지가. 그럼 지도를 딱 펼쳐놓고 지도를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면적이 된다는 걸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게 스케일 감각이고, 네 번째는 이제 거리 감각. 이 거리에 대한 감각은 지도상의 직선거리도 거리지만 시간거리라는 게 있어요. 시간거리. 몇 시간 걸리나?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이지만, 서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걸어서는 뭐 한 10시간 걸린다고 치지만, 강원도 깡총 같은 거리는, 강원도? 예를 좀 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4시간이라면 이 중간에 어느 한 지점을 놓고, 이게 지도상으로는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실제 시간적으로는 가는 교통편이 없는 거야. 자가용을 몰고 가도 걸어서 5시간을 가야 되네. 그런 곳이라면 시간이 더 넓다는 거예요. 이 거리 감각이라는 거는 실거리 감각도 있고, 시간거리도 있고, 운임거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좀 참고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필지의 분포. 필지의 분포 감각이라고 합니다. 분포 감각. 자, 필지의 분포 감각은 뭐냐면, 그 지역 내 필지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나. 각 필지들이 어떤 식으로, 소유는 누가 하고 있고, 이용은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필지의 분포 감각.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도 감각. 고도 감각.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산 같은 거, 이런 게 높이나 경사도를 판단하는 고도 감각이 있고, 여섯 번째가 필지의 분포 감각. 자, 일곱 번째는 획지 감각. 획지 감각. 필지와 달리 획지는 경제적인 거고 인위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획지를 어느 정도의 획지가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가격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감각이고, 이건 좀 지역적인 감각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 정혈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정혈 감각. 이건 풍수 지리상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살만한 더 활인, 사람을 살려주는 활인 땅인지, 사람을 죽이는 살이 낀 곳인지. 여기 교자가 되냐? 자, 알죠? 뜻. 살려주는 땅인지, 사람을 해야 하는 땅인지, 그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큰 산 같은 거, 미묘, 뭐 이런 거 대규모로 할 때도 있고, 조그만 땅을 구할 때도 정혈 감각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8강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활동의 성격, 뭐 과학성, 기술성, 그리고 뭐 전문성. 두 번째, 부동산 활동과 환경에 있어서는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이 있는데, 인문적 환경에 있어서
법제도적, 즉 조세 법률은 조세 제도는 제도적 환경이지만 조세 부담 형태는 경제적 환경에 속하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부동산 활동과 관련한 분류에서는 소유 활동, 거래 활동, 정책 활동이 있다는 거,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것이 거래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감각에 대해서 이런 가격, 면적, 스케일, 거리, 뭐 고도, 필지, 획지, 정렬 감각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부동산 활동 그동안 제1편 부동산화 총론이 이 8강까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제9강부터는 그 제2편의 제1장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